감자, 김동인. 싸움, 간통, 살인, 도둑, 징역. 이 세상의 모든 비극과 활극의 근원지인 칠성문 밖 빈민굴로 오기 전까지는 북녀의 부처는 산업공상의 제2위에 드는 농민이었다. 복녀는 원래 가난은 하나마 정직한 농가에서 규칙 있게 자라난 처녀였었다. 예전 선비의 엄한 규율은 농민으로 떨어지자부터 없어졌다. 그러나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딴 농민보다는 좀 똑똑하고 엄한 가율이 그의 집에 그냥 남아있었다. 그 가운데서 자라난 복녀는 물론 다른 집 처녀들 같이 여름에는 벌거벗고 겨울에서 몇 감고 바짓바람으로 동네를 돌아다니는 것을 예사로 알기는 알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막연하나마 도덕이라는 것에 대한 기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15살 나는 해 동네 호라비에게 80원에 팔려서 시집이라는 것을 갔다. 그의 새서방이라는 사람은 영감이라는 편이 적당할까? 그보다 20년이나 위로서 원래 아버지의 시대에는 상당한 농민으로 밭도 몇 마직이 있었으나 그의 대로 내려오면서 하나 둘 줄기 시작하여서 마지막에 복녀를 판 80원이 그의 마지막 재산이었다. 그는 극도로 게으른 사람이었다. 동네 노인의 주선으로 소작밭개나 얻어주면 종자만 뿌려둔 뒤에는 후치질도 안 하고 김도 안 내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는 가을에 가서는 되는 대로 걷어서 금년에 흉내님네 하고 전주집에는 가져도 안 가고 혼자 먹어버리곤 하였다. 그러니까 그는 한 밭을 이태를 연하여 붙여본 일이 없었다. 이리하여 몇 해를 지내는 동안 그는 그 동네에서는 밥을 못 얻을 만큼 인심과 신용을 잃고 말았다. 복녀가 시집을 온 지 한 3, 4년은 장인의 덕으로 이렁저렁 지내갔으나 예전 선비의 꼴인 장인도 차마 사위를 밉게 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처가에까지 신용을 잃게 되었다. 그들 부처는 여러 가지로 의논하다가 할 일 없이 평양 성안으로 막벌이로 들어왔다. 그러나 게으른 그에게는 막벌이나마 역시 되지 않았다. 하루 종일 기재를 지고 연광정에 가서 대동강만 내려다보고 있으니 어찌 막벌이인들 될까? 한 서너 달 막벌이를 하다가 그들은 요행 어떤 집 막간, 즉 행랑살이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그 집에서도 얼마 안 되어 쫓겨나왔다. 복녀는 부지런히 주인집 일을 보았지만 남편의 게으름은 어찌할 수가 없었다. 만날 복녀는 눈에 칼을 세워가지고 남편을 채근하였지만 그의 게으른 버릇은 개를 줄 수는 없었다. 뱃섬 좀 치워달라우요. 남초로 무는데 님자 치우시원. 내가 치우나요? 20년이나 밥을 처먹고 그걸 못 치우해? 아이쿠, 칵 죽거나 말디. 2년 뭘? 이러한 싸움이 그치지 않다가 마침내 그 집에서도 쫓겨나왔다. 이젠 어디로 가나. 그들은 할 일 없이 칠성문 밖 빈민굴로 밀려나오게 되었다. 칠성문 밖을 한 부락으로 삼고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정업은 거지요. 부업으로는 자기들끼리의 도둑질과 매음, 그 밖에 이 세상에 모든 무섭고 더러운 죄악이 있었다. 복녀도 그 정업으로 나섰다. 그러나 19살의 한창 좋은 나이의 여편네에게는 누가 밥인들 잘 줄까? 젊은 거이 그랑질은 왜?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는 여러 가지 말로 남편이 병으로 죽어가거니 어쩌니 핑계는 대었지만 그런 핑계에는 단련된 평양시민의 동정은 역시 살 수가 없었다. 그들은 이 칠성문 밖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 가운데 드는 편이었다. 그 가운데서 잘 수입되는 사람은 하루에 5리짜리 돈푼으로 1원 7, 80전의 현금을 주고 돌아오는 사람까지 있었다. 극단으로 나가서는 밤에 돈벌이를 나갔던 사람은
그날 밤 40원을 벌어가지고 그 근처에서 담배 장사를 하기 시작한 사람까지 있었다. 복녀는 19살이었다. 얼굴도 그만하면 빤빤하였다. 그 동네 여인들의 보통 하는 일을 본받아서 그도 돈벌이 좀 잘하는 사람의 집에라도 간간 찾아가면 매일 5, 60전은 벌 수가 있었지만 선비의 집안에서 자라난 그는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었다. 그들 부처는 역시 가난하게 지냈다. 굳은 일도 있었다. 기자묘 솔밭에 송충이가 들끓었다. 그때 평양로에서는 그 송충이를 잡는데 은혜를 베푸는 뜻으로 칠성문 밖 빈민굴의 여인들을 인부로 쓰게 되었다. 빈민굴 여인들은 모두가 자원을 하였다. 그러나 뽑힌 것은 겨우 50명쯤이었다. 복녀도 그 뽑힌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복녀는 열심으로 송충이를 잡았다. 소나무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는 송충이를 집게로 집어서 약물에 잡아넣고 또 그렇게 하고 그의 통은 잠깐 사이에 차곤 하였다. 하루에 32전씩의 품삯이 그의 손에 들어왔다. 그러나 대여세 하는 동안에 그는 이상한 현상을 하나 발견하였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젊은 여인부 한 여남은 사람은 언제든 송충이는 안 잡고 아래서 지절거리며 웃고 날뛰기만 하고 있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 놀고 있는 인부의 품삯은 일하는 사람의 삭전보다 8전이나 더 많이 내어주는 것이다. 감독은 한 사람뿐이었는데 감독도 가들이 놀고 있는 것을 묵인할 뿐 아니라 때때로 자기까지 섞여서 놀고 있었다. 어떤 날 송충이를 잡다가 점심때가 되어서 나무에서 내려와서 점심을 먹고 다시 올라가려 할 때 감독이 그를 찾았다. 복내! 예, 복내! 왜 그럽니까? 좀 오너라. 그는 말없이 감독 앞에 갔다. 네, 뒤 좀 가보자. 뭘 하게요? 글쎄, 가야. 가디요, 형님. 그는 돌아서면서 부인들 모여있는 대로 고함쳤다. 형님도 갑시다. 싫다 얘. 둘이서 재미나게 가는데 내가 무슨 맛에 가겠니? 복녀는 얼굴이 새빨갛게 되면서 감독에게로 돌아섰다. 가보자. 감독은 저편으로 갔다. 복녀는 머리를 숙이고 따라갔다. 복내 독학구나.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 복녀의 숙인 얼굴은 더욱 빨갛게 되었다. 그날부터 복녀도 일 안 하고 품삯 받는 인부의 한 사람으로 되었다. 복녀의 도덕관 내지 인생관은 그때부터 변하였다. 그는 여태껏 딴 사내와 관계를 한다는 것을 생각하여 본 일도 없었다. 그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오 짐승이 하는 것쯤으로만 알고 있었다. 혹은 그런 일을 하면 탁 죽어지는지도 모를 일로 알았다. 그러나 이런 이상한 일이 다시 있을까? 사람인 자기도 그런 일을 한 것을 보면 그것은 결코 사람으로 못할 일도 아니었다. 게다가 일 안 하고도 돈 더 받고 신장된 육회가 있고 빌어먹는 것보다 점잖고 일본 말로 하자면 삼박자 같은 좋은 일이 이것뿐이었다. 이것이야말로 삶의 비결이 아닐까. 뿐만이 아니라 이 일이 있은 뒤부터 그는 처음으로 한계 사람으로 된 것 같은 자신까지 얻었다. 그 뒤부터는 그의 얼굴에 조금씩 분도 발리게 되었다. 1년이 지났다. 그의 처세의 비결은 더욱더 순탄히 진척되었다. 그의 부처는 이제는 그리 궁하게 지내지는 않게 되었다. 그의 남편은 이것이 결국 좋은 일이라는 듯이 아랫목에 누워서 얼씬얼씬 웃고 있었다. 복녀의 얼굴은 더욱 예뻐졌다. 여보, 아주머니, 오늘은 얼마나 벌었어? 복녀는 돈 좀 많이 벌은 듯한 거지를 보면 이렇게 찾는다. 오늘은 많이 못 벌었세다. 얼마?
두무지 10선원양. 많이 벌어주다 가래. 한 백냥 꿰주소 그래. 오늘은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복녀는 곧 뛰어가서 그의 팔에 늘어진다. 나한테 들킨다면은 끼고야 말아요. 이 아즈마니 만나면 야단이디라. 자, 꿰두디. 그 대신 알아 있디? 난 몰라요. 모르면 안 줄 테야. 아이 글쎄 알았대도 그런다. 그의 성격은 이만큼 진보되었다. 가을이 되었다. 칠성문 밖 빈민굴의 여인들은 가을이 되면 칠성문 밖에 있는 중국인의 채마밭에 감자, 고구마며 배추를 도둑질하러 밤에 바구니를 가지고 간다. 복녀도 감자 깨나 도둑질하여 왔다. 어떤 날 밤 그는 고구마를 한 바구니 잘 도둑하여 가지고 이젠 돌아가려고 일어설 때 그의 뒤에 시커먼 그림자가 서서 그를 꽉 붙들었다. 보니 그것은 그 밭의 주인인 중국인 왕서방이었다. 복녀는 말도 못하고 멀찐멀찐 발 아래만 보고 있었다. 우리 집에 가. 왕서방은 이렇게 말하였다. 가재문 닭이 원 겉도 못 갈까? 복녀는 엉덩이를 한 번 휙 두른 뒤에 머리를 젖히고 바구니를 저으면서 왕서방을 따라갔다. 1시간쯤 뒤에 그는 왕서방의 집에서 나왔다. 그가 밭고랑에서 길로 들어서려 할 때 문득 뒤에서 누가 그를 찾았다. 복녀 아니야? 복녀는 휙 돌아서 보았다. 거기는 볏집 여편네가 바구니를 끼고 어두운 밭고랑을 더듬더듬 나오고 있었다. 형님이 됐을까? 형님도 들어갔댔을까? 님자도 들어갔댔나? 형님은 네 집에? 나? 눅서방네 집에. 님자는? 난 왕서방네. 형님 얼마 받았어? 눅서방 그 깍쟁이 놈 배추 3팩이. 난 3원 받았다. 복녀는 자랑스러운 듯이 대답하였다. 10분쯤 뒤에 그는 자기 남편과 그 앞에 돈 3원을 내놓은 뒤에 아까 그 왕서방의 이야기를 하면서 웃고 있었다. 그 뒤부터 왕서방은 무시로 복녀를 찾아왔다. 한참 왕서방이 눈만 멀찐멀찐 앉아있으면 복녀의 남편은 눈치를 채고 밖으로 나간다. 왕서방이 돌아간 뒤에는 그들 부처는 1원 혹은 2원을 가운데 놓고 기뻐하곤 하였다. 복녀는 차차 동네 거지들한테 애교를 파는 것을 중지하였다. 왕서방이 분주하여 못 올 때가 있으면 복녀는 스스로 왕서방의 집까지 찾아갈 때도 있었다. 복녀의 부처는 이젠 이 빈민굴의 한 부자였다. 그 겨울도 가고 봄이 이르렀다. 그때 왕서방은 돈 100원으로 처녀 하나 마누라도 사오게 되었다. 복녀는 다만 코웃음만 쳤다. 복녀 강짜하 같구만. 동네 여편네들이 이런 말을 하면 복녀는 흥 하고 코웃음을 웃곤 하였다. 내가 강짜를 해? 그는 늘 힘있게 부인하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생기는 검은 그림자는 어찌할 수가 없었다. 이놈 왕서방, 네 두고 보자. 왕서방이 색시를 데려오는 날이 가까워왔다. 왕서방은 여태껏 자랑하던 기다란 머리를 깎았다. 동시에 그것은 새색시의 의견이란 소문이 퍼졌다. 복녀는 역시 코웃음만 쳤다. 마침내 새색시가 오는 날이 이르렀다. 칠보단장의 살인교를 탄 색시가 칠성문 밖 채마밭 가운데 있는 왕서방 집에 이르렀다. 밤이 깊도록 왕서방의 집에는 중국인들이 모여서 별난 악기를 뜯으며 별난 곡조로 노래하며 야단이었다. 복녀는
집 모퉁이에 숨어서서 눈에 살기를 띠고 방 안의 동정을 듣고 있었다. 다른 중국인들은 새벽 2시쯤 하여 돌아갔다. 그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복녀는 왕서방의 집안에 들어갔다. 복녀의 얼굴에는 분이 하얗게 발려 있었다. 신랑 신부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그것을 무서운 눈으로 흘겨보면서 그는 왕서방에게 가서 팔을 잡고 늘어졌다. 그의 입에서는 이상한 웃음이 흘렀다. 자, 우리 집으로 가요. 왕서방은 아무 말도 못하였다. 눈만 정처 없이 두룩두룩하였다. 복녀는 다시 한번 왕서방을 흔들었다. 자, 어서. 우리 오늘은 일이 있어 못 가. 일은 밤중에 무슨 일? 그래도 우리 일이. 복녀의 입에 여태껏 떠돌던 이상한 웃음은 문득 없어졌다. 이까짓 것! 그는 발을 들어서 치장한 신부의 머리를 찼다. 자, 가자오! 가자오! 왕서방은 와들와들 떨었다. 왕서방은 복녀의 손을 뿌리쳤다. 복녀는 쓰러졌다. 그러나 곧 일어섰다. 그가 다시 일어설 때는 그의 손에 얼른얼른 하는 낫이 한 자루 들려 있었다. 이때놈! 죽어라! 이놈! 나 때렸니? 이놈아! 아이고! 사람 죽이구나! 그는 목을 놓고 쳐울면서 낫을 휘둘렀다. 칠성문 밖 외다른 밭 가운데 홀로 서 있는 왕서방 집에서는 일장의 활극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 활극도 곧 잠잠하게 되었다. 복녀의 손에 들려 있던 낫은 어느덧 왕서방의 손으로 넘어가고 복녀는 목으로 피를 쏟으며 그 자리에 고꾸라져 있었다. 복녀의 송장은 사흘이 지나도록 무덤으로 못 갔다. 왕서방은 몇 번을 복녀의 남편을 찾아갔다. 복녀의 남편도 때때로 왕서방을 찾아갔다. 둘의 사이에는 무슨 교섭하는 일이 있었다. 사흘이 지났다. 밤중 복녀의 시체는 왕서방의 집에서 남편의 집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시체에는 3사람이 둘러앉았다. 한 사람은 복녀의 남편, 한 사람은 왕서방, 또 한 사람은 어떤 한방의사. 왕서방은 말없이 돈주머니를 꺼내어 10원짜리 지폐 석장을 복녀의 남편에게 주었다. 한방의사의 손에도 10원짜리 2장이 갔다. 이튿날 복녀는 뇌일혈로 죽었다는 한방의의 진단으로 공동묘지로 실려갔다.